네, 반갑습니다. 네, 리아 북클럽의 리아쌤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네, 포근해졌어요. 조금 어떤 바람, 네, 꽃샘 추위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추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햇빛이, 예, 들어오니까 따뜻하네요. 한 다음 주? 네, 다음 주 정도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할 것 같고, 네, 네, 이제 정말 벚꽃이 활짝 필 시기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새 학기가 시작되고요. 지금 중학생 아이들과 하고 있는, 네, 이기적 유전자, 그 다음에 사피엔스, 이 책을 두 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사피엔스 영상도, 초반부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찍었던 것 같고, 또 지난번에는 이기적 유전자의 1, 2, 3장 부분, 앞부분 정도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우연히 이제 이게 책들을 읽다 보면 책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 책이랑 이 책이 연결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기적 유전자와 이 사피엔스, 유발하라의 사피엔스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제가 뭐 우연히 이제 갈치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건데요.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에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 책은, 이 저자를 보면요. 이 저자가, 동물 행동학자라고 되어 있어요. 동물 행동학자.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 자체는 그 다윈의 진화론을 배경으로 해서 그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자기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자기, 리처드 도킨스의 선배들, 네, 앞선 이제 과학자들의 어떤, 논증, 그리고 또 증명, 이런 것들을 보태서 자기 생각을 또 쓴 책이죠. 네. 그래서 이 유기적 유전자라는 제목만 들어봐도 이 책은 물론 분류가 없는 과학 도서로 분류가 되지만 엄청 문학적이에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대중서를 만들기 위해서, 과학을 쉽게 대중들한테 어떤 알리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읽다 보면, 네, 그렇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과학책 같지만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예를 든다든지 증명을 든다든지 이랬을 때는 뭐 그런 어떤 약간 과학책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비유적인 표현들이 어떤 문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 키워드만 찾는다면 네, 읽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다들 한 번쯤은 네, 뭐 완독을 기는 완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책이지만 어쨌든 다들 한 번씩은 접해보셨죠? 네. 자, 사피엔스도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읽고 있는데요. 사피엔스도 상당히 그 유발 하라리가 글을 잘 씁니다. 그리고 유발 하라리를 보면요. 유발 하라리는 그 유대인이기도 하고요. 지금 역사학과 교수죠. 예, 역사학 그 전공은요. 그 박사학위를 중세 전쟁사로 받았다고 여기 이제 그 앞에 표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발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쓰고 있는 게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동물 간의 본질적인 차이, 뭐 이런 걸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하고 뭐 진화, 그 진화를 또 약간 과학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이 역사와 진화는 맞물려 있죠. 예, 역사를 보면 당연히 인간의 사피엔스의 진화를 볼 수 있을 거고 그 진화를 과정을 보다 보면 또 역사가 보이기도 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이 두 책이 맞물리고요. 그리고 이 책들을 잘 쓴 책들은 누가 누구를 모방했다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아주 문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학적 비유를 쓰고 있죠. 그리고 유발 하라리의 그 지금 사피엔스 책은 정말 글을 잘 쓰는, 그러니까 뭐 내용을 떠나서요. 뭐 내용 빼고라도 정말 글 자체를 너무 잘 쓰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뭐 제가 친구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차 구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처음 도입부랑 그다음에 결말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음 차시를 예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글을 잘 쓰는 분이시죠. 예. 자, 리처드 도키시는 이기적 유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조금
물론 사피엔스보다는 저는 더 어렵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래도 네 과학책 치고는 읽을만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책의 공통점을 제가 본론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걸 느꼈냐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유전이나 그 다음에 진화론과 같은 어떤 과학적인 논제와 그 다음에 인간의 사피엔스의 어떤 역사를 보는 이 역사학자가 보는 관점이 어느 부분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사피엔스를 읽고 나서도 어떤 질문을 했냐면 유발하라리가 서문에 쓰고 있는 말이 사실은 제가 뭐 이 사피엔스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앞부분은 다들 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네, 유발하라리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 책을 쓴 어떤 목적, 네, 이 책을 쓴 어떤 자기의 어떤 의도, 자, 20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뒤에 나온 책이거든요. 앞에 나온 책은 아니고, 제 뒤에 나온 책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이 책이 독자 스스로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막대한 힘을 얻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또한 이 같은 이해 덕분에 생명의 미래에 대해 우리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힘을 얻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 재밌죠? 제가 왜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뭐 문사철이라고 하는 인문학적 책들이 공통적인 주제 있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 뭐 플라톤 철학을 또 뭐 잠깐 가지고 오면요. 플라톤의 어떤 그 저서들 있죠. 뭐 4대 대화편이라든지 플라톤의 뭐 국가, 네, 폴리테이아, 뭐 이런 책들을 보면 제가 그때 느낀 건 어떤 거냐면 결국 이 책에서 너무 어려운 어떤 철학적인 논제를 얘기하고 뭐 플라톤의 뭐 이데아 뭐 이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동굴의 비유를 하고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플라톤의 국가에서 보면 소크라테스 자기 스승을 빌려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결국 우리한테 그래서 너희 어떻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희는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니 그다음에 불의를 저지르면서 살기 원하니라고 물어봐요. 그 논제 자체가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선의를 선택하고 악이 아닌 선을 선택해서 살 것인가 또는 정의롭게 살 것인가 올바르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한테 던져주는 화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 인문학 책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발하라의 사피엔스도 역시 이 논제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고요. 그리고 자, 이기적 유전자요. 저도 웃겠어요. 이기적 유전자는 여러분들이 여러 전문가분들이 뭐 설명하시는 뭐 이야기들도 있지만 제가 읽은 게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리처드 도킨슨이 결국 이기적 유전자를 얘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예. 저는 또한 이 책 또한 인간에게 이기적 유전자를 그 무시할 수 없는 이 베이스를 깔고 있는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깔고 있는 인간에게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래라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아, 네, 맞지 않, 네, 너무 강요하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은 이제 그렇게 봐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입장은 뭐 100%뭐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라서 네 그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피엔스와 이기적 유전자에서 공통점 주제는 뭔가 하냐면 어떤 인문학적인 주제죠. 그래서 우리 삶에 그래서 우리한테 나한테 너는 어떻게 살래라고 던져주는 거죠. 사피엔스를 봤을 때 보면요. 유발 하라리가 초반에 그 인지혁명과 그 다음에 그 농업혁명, 그 다음에 인류 통합을 하면서 돈과 제국과 종교가 어떻게 해서 인류 통합을 만드는지, 그리고 과학혁명까지 얘기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 이기성을 얘기해요. 그 지금 이기적 유전자에서 말하는 이기성이, 지금 사피엔스에서 유발하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어떻다? 관용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죠. 네. 그 앞부분이 일부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동물, 네, 뭐 인지혁명 이쪽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죠. 인간은 네 여기 있죠. 제 페이지는 51페이지입니다. 네, 관용은 사피엔스의 특징이 아니다. 네, 그렇죠. 자, 근데 또 이상하지 않나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관용은 사피엔스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인간은 또 어떤 존재냐면요. 상상의 산물을 공동으로 믿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수십만
뭐 수천 수십만이 어떻게 해요? 협력하죠. 이 무슨 아이러니일까요? 네. 그 애들은 간용적이진 않은데 그 애들은 어떤 상상의 산물을 가지고 대규모가 협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앞부분에 다른 동물체들과 사피엔스의 어떤 차이를 얘기할 때 그렇게 대규모 협력하는 부분을 나오거든요. 자, 그 고릴라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유인원 정도의 동물들을 보면요. 어떤 인계증을 가지고 있냐면 150명? 150마리 뭐 이 정도의 인계증을 가지고 있어요. 걔들은 협력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수십 수만 명이 협력할 수 있죠. 그리고 돈이라든지 국가라는 개념도 우리는 상상의 산물을 공동으로 믿죠. 자, 그렇게 인간의 어떤 사피엔스의 능력, 또 사피엔스의 힘, 또 사피엔스가 그 피라미드 구조의 최정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죠. 자, 이상하죠. 사피엔스는 간용적이진 않지만 이런 대규모 협력이 또 가능하다. 자, 이기적 유전자로 다시 갈게요. 사피엔스는 이 정도 설명하고요. 이기적 유전자를 가면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1장에서 3장 부분, 목차 부분을 설명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제 말이 조금 빠르죠. 아, 네.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저거 조금 좀 급한 면이 있습니다. 네, 좀 천천히 해볼까요? 네. 자,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자기 목대자, 불멸의 코일에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썼었고, 예. 그리고 이제 4장부터 5, 6, 7, 8장, 네. 9장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유전자 기계로서의 개체들이죠. 자, 우리 인간으로 보면 이 유전자를 넘겨가는 개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개체가 있는 거죠. 이 개체가 어떻게 유전자를 생존을 하기 위해서 불면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어가는지가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성과 이기적 기계 부분, 유전자의 행동 방식 부분, 또 가족 계획과 세대 간의 전쟁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개체가 어떻게 하면 이게 유전자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암수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장까지는 그렇고요. 자, 10장에 들어가면 내 등을 긁어줘 나는 너의 등에 위에 올라탈 테니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그 사피엔스 유발하라의 사피엔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협력 부분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동물 개체군이든 아니면 곤충들이든 또 물고기든 어떤 것들 간에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자, 사회적인 거, 그리고 집단 형성에 이익을 주는 어떤 협력의 진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유전자는 이기적이고, 사피엔스는 관용적이지 않는데, 어떻게 협력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협력이 뭐다? 결국에는, 예. 이기적 유전자를 넘기는데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11장 미임 부분에서는 문화 모방, 인간에게만 있는 얘기라고 합니다. 미임이라는 어떤 복제자가 문화적인 건데, 저는 이 미임을 보면서도 우리가 왜 아킬레우스 아시나요?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저 장군이죠. 아킬레스건. 네. 그 아킬레스건이 왜 발목에 화살 받고 아킬레우스가 죽잖아요. 네, 아킬레우스도 그런 신탁을 받고 어떤 신탁을 받고 태어나냐면 요절을 할 건데 빨리 죽을 건데 너는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명성을 얻을 것이고 명예를 얻을 것이라는 거죠. 아킬레우스의 명성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냐면 아킬레우스가 자식으로서 유전자를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남기죠. 예.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것처럼 이름을 남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나 그다음에 또 종교 지도자는 왜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남길 수는 있죠. 또 많아요. 네, 많아요. 이 문화와 관련된 또 우리의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도 저는 미임의 복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12장에 마음씨 좋은 놈이 1등 한다는 부분도 역시 협력, 그리고 착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한테 이익을 얻어간다는 거를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얘기해줘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착한 사람 복을 받는다. 맞죠? 맞나요? 자, 근데 이게 약간 뭔가 교훈같이 들었을 때는 약간 진짜 착한 사람 복이 받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게 증명이 돼요. 어떻게 해서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지 제수의 딜레마하고 영화게임과 비영화게임 이렇게 설명하면서 재밌거든요. 이 부분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에는 유전자의 긴팔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결국 뭐다? 유전자냐 개체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얘기가 또 길어지고 있으니 제가 이제 메모했던 부분 조금 나눠볼게요. 14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장 유전자 기계 부분이거든요. 140페이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식에 대해 제기되는 철학적 문제가 무엇이든 현재 우리의 목적에서 의식이란, 실행의 결정권을 갖는 생존기계가 그들의 궁극적인 주인인 유전자로부터 해방되는 진화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한테 뭐가 생기냐면요. 뇌가 생긴 거죠. 자, 뇌는 유전자의 독재에 반항하는 힘까지 갖추고 있다. 가급적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자,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간은 이 점에 대단히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자, 자, 이 뇌가 가지고 있는 게 유전자의 어떤 힘? 유전자의 어떤 그 권한에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유전자를 전달해주는 단순한 개체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리처드 도키슨이 말하는 유전자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 또는 우리는 유전자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베이스는 깔아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요. 뇌가 있죠. 이 뇌는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어떤 사고, 우리의 의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의 명령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반전 같지 않나요? 자, 유전자에 놀아나는 개체일 뿐이라고 이제 베이스를 깔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전자의 어떤 강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볼게요. 신은 경계다. 유전자는 1차적 정책 수립자이며 뇌는 집행자다. 네, 우리한테 뇌가 있다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자, 27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쭈르륵. 네. 지금 8장 이제 세대 간의 전쟁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논의에서 인간의 윤리에 대한 교훈은 도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이타주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식들의 생물학적 본성에 이타주의가 심어져 있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성 또는 이타주의. 자, 이거는요. 유전자의 본성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타주의는 가르쳐서 배워야 되는 것이다. 네,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 이런 거겠죠? 네, 366페이지 네 가볼게요. 자, 유전자를 선택의 단위로 하는 날갯 유형의 진화는 뇌를 만들어냄으로써 최초의 밈이 발생할 수 있는 수풀을 마련해 주었다. 자기 복제 능력이 있는 밈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날갯 유형의 진화보다 훨씬 빠른 독자적인 진화를 시작했다. 예, 아까 말했죠. 유전자는 유전자대로 자기를 어떤 진화를 갖고 있지만 뇌가 만들어짐으로써 밈이라는 게 발생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378페이지 이것만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육성하고 가르칠 방법도 논의할 수 있다.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 자라났다. 네, 사실 이거는 불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 유전자의 기계입니다. 그리고 밈의 기계로 자라난 건 맞아요. 이거는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 없죠. 예,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어요. 자, 유전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서 반역할 수 있다. 와, 대박이지 않나요? 저는 이 페이지, 이 문장이 리처드 돈키슨이 진짜 말하고 싶은 거.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래?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간 너희는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거지?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봐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는요, 우리가 베이스로 깔아야 되고요. 이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폭정에 대항해서 반역할 수 있대요. 우리는 뭐다? 자, 생각의 힘, 사고, 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의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책이 뭐냐면요. 중학생들 아이고 수업을 했던 그 빅터 프랭클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자, 이거 책에 관해서도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던 것 같은데, 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면요. 자, 이 책의 메시지는 뭐냐면, 로고 테라피를 설명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있는 인간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네,
살아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재밌지 않나요? 지금 뭐냐면 지금 제가 이 부분이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는 거냐면, 결국 우리는 만약에 유전자를 전파하는 단순한 기계에 그친다면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내 삶의 목적과 의미는 없는 건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키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너한테 있는 이기적인 유전자를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너한테 있는 그 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 어떤 힘, 결국 우리는 뭐죠?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이기적 유전자에 반항하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도덕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요.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생존자를 남기는 나 유전자를 남기지 않은 어떤 미의 형태로도 남길 수 있는 거죠. 예. 미임은 이런 거예요. 뭐 명성, 명예, 이름, 또는 뭐지? 나의 어떤 내가 뭐 학문의 발전을 한 어떤 업적 이런 거죠. 뭐 아인슈타인,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뉴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게 우리한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의 마무리를 하는 부분에서 어떠냐면, 결국은 이제 그 개체냐 유전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결국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의식,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를 통한 사고,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이죠. 자, 그리고 사피엔스에서도 그런 결국 논제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 책까지 세 책이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책들이 연결되는 게 너무 재밌고, 자, 지금 중학교 친구들하고 얘기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요, 사피엔스를 읽는, 지난주에 첫 수업을 이제 사피엔스 첫 시간을 들어간 모둠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여자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중3 여자친구는 이제 책을 상당히 이제 독서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독서력 있는 아이인데 사피엔스를 읽으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선생님 책이 무슨 논문 읽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독서력 있는 아이라고 해도 사피엔스 읽기는 만만치 않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느낀 건 어떤 거냐면, 만만치 않고 논문 읽는 것 같은데 왠지 이거 뭔가 성취감이 생긴다, 이거 한 거 읽어보면 뭔가 내가 뿌듯할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래서 엄청 열정적으로 그 질문 만들기를 하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친구들께 나눠서 토론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쪼개서 여러 차시 수업을 진도를 나갈 생각이고요. 지금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에 중학교 2학년 친구가 남자친구가 읽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분량을 조금씩 읽어가니까 뭐 한 주에 한 3장 정도 읽어가니까 그래도 읽을만 하다. 그리고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 또는 진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역사책으로서 사피엔스, 또 뭐 과학책으로서 이기적 유전자를 또 뭐 읽는 친구들, 뭐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선생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야기는 사실은 선생님 생각이고 선생님 의견이고 선생님 해석일 뿐이에요. 자, 나만의 책, 내가 읽은 사피엔스, 내가 있는 이기적 유전자를 꼭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한 번쯤은 도전해보는 책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잘 지내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